그래서 총독이 이제 우가키라는 총독과 미나미라는 총독이 들어서는데, 우가키 총독 1930년대 이 중일전쟁 전까지는 농공병진 정책을 씁니다. 농업도 개발하고 공업도 동시에 개발하겠다. 근데 이 공업은 이제 이전에는 공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공업 수준의 이제 공업이 있었는데, 이제 중화학 공업을, 군수 공업을 발달시키겠다. 이미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 사변을 일으킨 후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때를 이제 준 전시 체제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한 전시 체제는 아니지만은 전시 체제를 준비하는, 거기에 준하는 전시 체제 하에서 군수공업을 발달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미나미 총독 때는 완전히 이제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선을 병참기지화하려는, 병참기지라는 것은 이제 전쟁의 일선이 있으면 전쟁터의 뒤에서 식량을 보급한다든지 무기 같은 것을 보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조선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먼저 간단히 또 보시면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29년에 미국에서부터 주식시장이 막 붕괴하면서 대공황이 일어나고,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유럽까지 각국이 연쇄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이 특히 이제 어려워지니까 막 유럽 국가들에게 빌려줬던 돈을, 채무를 상환하라고 막 촉구하면서 더 그 대공황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막 실직자들이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미국이 그래서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전과 다른 경제 정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본따서 뭐 뉴딜 정책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전에는 경제를 방임해야 된다라는 주의였으면은 이제는 앞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경제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된다. 국가 중심의 경제 부흥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뉴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 노동자 수가 급격히 이 29년, 30년 이 대공황 때 줄어드는 것을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0년대 지나면서 서서히 이 대공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블록을, 지금 EU가 있듯이 이제 나름 유럽의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이 대공황을 타개하겠다라는 방침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 세 나라는 이제 정치 체제를 특히 전체주의 체제로 바꿔서 이제 국민들을 단속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이렇게 끌어 나가겠다, 견인해 나가겠다, 뭐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치가 지배를 하죠. 히틀러의 나치당이 장악을 하면서 뭐 강력한 이제 독재 권력을 창출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많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요. 또 주변 국가들 오스트리아, 폴란드까지 다 침략을 하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이 이제 부안해동을 해서 일본은 일찌감치 만주사변을 일으켰지만, 그리고 계례국인 만주국을 수립했지만 37년에 중일전쟁까지 일으켜서 중국 대륙을 이렇게 침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괴뢰국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어느 국가의 지배를 받는 국가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만주국이란 이 지금 만주제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주황색 이 부분인데, 이 만주국이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이제 국가였다라고 해서 이른바 괴뢰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을 1931년에 일으키고 일본이 만주국 건국을 32년에 선언하고 나서 뭐 리튼 조사단이라고 해서 유럽 연합 아니 그 유엔에서 국제 연합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하여튼 그 일본이 그 국제 연합에서 탈퇴하는, 유엔에서 탈퇴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만주국을 45년까지 경영을 합니다.
아래가 만주국의 그 청사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서 연합국에 상대하는 이런 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은 이렇게 영국, 뭐 미국, 또 멀리 프랑스나 뒤늦게 이제 참여하는 소련, 또 중국 등이 이렇게 연합국을 결성해서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맞서는 이런 구도로 가게 되죠. 41년에 일본은 진주만 미국 함대까지 공격을 해서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이 확대가 됐고 동남아시아까지도 침략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연합국이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을 투여하는 또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에 따라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략 전쟁을 일본이 거듭하는 가운데 이제 조선의 위상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20년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래서 30년대에 이 식민지 지배 정책이 크게 전환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전환되었냐 하면은 뭐 이런 이제 전쟁이 확산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병참 기지화되는 물자와 인력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이 병참 군사 기지로서의 조선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이후에 그 전쟁 전선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중국이나 조선,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그다음에 뭐 인도차이나, 타이, 태국과 싱가포르 등 해서 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까지도 다 전선에 이제 들어가서 제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쟁을 준비하거나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식민지 조선에서 어떤 혼란, 그들이 부르는 사회 질서의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사회를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사상범, 이른바 사상범이라는 이름으로 검거한 사람이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약 2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나 경찰을 더 증강을 하고 치안유지법도 개정을 해서 더 가혹하게 조항을 만들고 또 36년에는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41년에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고 해서 이제 사상범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은 그 사람을 언제든지 보호관찰한다는 명목으로 감시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이제 이런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또 전국 주요 7개 도시에 사상범 보호 관찰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제,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본인화 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실시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조선인들을 나중에는 군인으로 동원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일본인화 교육을 시켜서 일본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군인으로 쉽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30년대 중반부터는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 동원과 전쟁 협력을 위한 이제 단체들을 만들고 내선일체 이런 구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포스터처럼 홍보엽서처럼 내지는 이제 일본을 가리키고요. 선은 조선을 가리키는데 내선이 협력 일치해서 세계의 우자가 되자, 세계에서 우승하자 뭐 이런 뜻으로 이런 각종 홍보물들을 뿌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40년에는 이것을 확대한 국민총력조선연맹 이런 것을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민정신 작은 글씨로 총동원 조선연맹 강령 뭐
실천요목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런 총동원 조선연맹을 만들어서 총동원 시키겠다 해서 이것을 이제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확대한 이후에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있으면 그 아래 총독과 그다음에 지금의 뭐 국무총리에 해당될 법한 정무총감이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도연맹, 부군연맹, 읍면, 정동리, 그다음에 마을의 반까지 지금도 반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까지 이렇게 일렬로 다 동원을 할 수 있게 사람들을 임명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물자 동원이나 인력 동원이 필요할 때 이들에게 명령을 해서 각지에서 손쉽게 그것들을 동원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총력조선연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수공업화를 급격히 만주사변 이후에 추진을 합니다. 가까운 이제 북부 지역부터 공업화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줄여서 일질이라고 합니다. 일본 질소비료 주식회사를 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기업, 대자본, 재벌 기업들이 이제 조선에 더 많이 진출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의 경제적 상황보다 오히려 조선에 진출해서 이런 그 공업화를 이루는 것이 공업 경영을 하는 것이 공장 경영을 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았었나 봅니다. 규제도 훨씬 적고 해서 뭐 광물을 개발하거나 수력 전력 자원을 만들거나 뭐 하는 것이 더 용이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서 조선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쓰이, 미쓰비시 등 기존 재벌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질 등의 신흥 재벌까지도 이렇게 진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공업 구조는 중화학 공업 중심이었습니다. 군수 공업과 연관된. 그래서 이러한 공장이 사실은 이제 제대로 공업화를 이루려면 그 내부에서 완결성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이제 경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대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이제 그 하청을 받는 하청 기업들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자리해서 이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의 공업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일본 재벌들이 들어와서 공장들을 만들고 공업화를 하는데 거기에 조선인들은 이제 큰 기업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중소공장 같은 것을 중소기업을 만드는데 별로 이 일본 재벌 기업들과의 산업적 연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결국 그 패망한 후에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고 났을 때 이 중소기업이 별로 그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산업의 연관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어떤 기술적인 전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업 발달에 있어서의 연관성 같은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공업화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선인의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는 개발이 결코 아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계속 군수공업 시설에 편중되어서 공업화가 이루어진 측면도 역시 공업화의 한계로 많이 꼽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오히려 이 경제 수준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아까 농공병진 정책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서도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을 이끌기는 합니다. 이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30년대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인구도 이제 더 이상 늘지 않고 일본에서 생산된 쌀이 풍부한 이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본 본토에서 이제 쌀값이 폭락하고 조선 쌀을 이제 더 이상 유입하지 말자, 통제해라, 조선미 통제를 해라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산미증식 계획이 중단되었던 것이죠. 34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의 농가들이나 뭐 지주들도 중소지주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몰락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촌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새마을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 새마을 운동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이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농촌진흥운동을 모델로 많이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업을 실시를 했냐 하면 뭐 자력갱생 운동이라고 해서 뭐 갱생 부락을 만들겠다. 마을을 자력갱생 지도부락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거기 마을에는 특히 이제 식량을 좀 더 지원을 하거나 뭐 현금이 돌아가는 것을 좀 더 개선시키도록 하거나 부채 같은 것을 농민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한다든지 뭐 이러한 정책을 펴고자 하지만 자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갱생 지도부락 자체가 아주 소수였고 그 성과도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가키 총독이 직접 이제 양주군을 시찰하는 이 농촌진흥운동을 홍보하는 일종의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농촌진흥운동의 또 다른 사업으로 자작농지 설정 사업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뭐 10년 정도 돈을 대부해 줄 테니까 토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라. 뭐 이런 이제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계속 땅값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세금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구입 자금을 대부해 줬는데 이것이 불충분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캠페인성에 그치고 이제 농촌을 진짜로 직능하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년대에 소작쟁이가 계속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작료 문제가 심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제가 만든 게 조선소작조정령이라는 법령과 조선농지령이라는 법령을 만듭니다. 특히 이 조선농지령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뭐 고일의 소작료 문제도 있었지만 소작 기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농업 회사들이 주로 이제 소작농들을 경영할 때 이 소작 기간을 뭐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보통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일반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보통 뭐 2년 정도씩 계약하고 또 다시 채용하고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소작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가 이제는 3년 이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계약을 할 때. 그리고 또 이 조선농지령을 통해서 만약에 수확이 줄어들어서 소작료도 못 낼 정도가 되면 소작료를 감액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소작료를 뭐 7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수확이 감소해서 600만 원밖에 수확을 못한 거예요. 그럼 소작료를 못 내잖아요. 700만 원을. 그러면 감면해 줄 수 있다. 면제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름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간에서 지주와 소작농 중간에서 소작지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마름이라고 하는데 이 마름이 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간에서 꼭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주는 사실 그 지역에 안 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부재지주라고 해서 서울에 가 있고 이 소작지 관리자인 마름한테 다 이 농사 경영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마름이 소작농을 막 하대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자기가 이익을 착복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마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름을 정부에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얼핏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이런 법령을 제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일어난 소작쟁이의 핵심 문제였던 그 고율의 소작료 문제를 전혀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이제 문제의 원인이었는데 7, 80%나 되는 이런 소작료 문제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작농의 이제 생활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허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규정한 규정 자체도 강제 집행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것을 준수하게끔 이렇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런 소작기간 3년을 지키는 지주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어기는 지주들이 상당히 많았던 사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좋은 규정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지주들은 이것을 별로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캠페인에 좀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이제 황민화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거의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임박한 때인데 새로 들어선 이제 미나미 총독이 황국 신민화 정책, 뭐 내선 일체론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 침략 전쟁에 조선인들을 동원해 가기 위한 이런 사상적인 전략을 씁니다. 그렇다고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느냐? 여전히 민족 차별 같은 문제들은 곳곳에 남아 있는 채로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런 뭐 내선 일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상을 일본인화 시켜야 된다, 조선인이. 그러려면은 조선인이 일본의 신사에 가야 된다. 일본에 가면 지금도 신사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 왜 전범들을 그 위패를 모아놓은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간혹가다 이제 일본 수상이 가가지고 문제가 매년 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서울에 남산에 이 조선신궁이 있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문, 토리라고 해서 들어가는 문인데요. 이쪽에 이제 조선신궁이 남산 위에 있었는데 그 조선신궁을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거기를 참배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 사상교육 같은 것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시키는 겁니다. 내선일체를 한다는 거는 뭐 일본의 천황이 사는 궁을 향해서 학교에서 매일같이 이제 절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궁성이 이제 천황이 사는 곳을 가리킵니다. 요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포스터가 남아 있는데요. 아까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이런 단체를 만들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매일 아침마다 이 황거 천황이 사는 곳을 향해서 요배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절을 하자. 이런 것을 하거나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우게 합니다. 이게 황국신민의 서사인데요. 우리들은 황국신민이다. 그래서 충성을 다해서 군국에 보답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뭐 그 보통학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외우게 하는, 그래서 옆에 궁성요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한국신민 서사를 외우게 하는 이런 교육들이 이제 황민화 교육, 내선일체 교육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9년에는 조선민사령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지금의 민법인데요. 민법을 개정해서 창씨개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성을 일본어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가 있으면은 이제 금금자를 보통 쓸 때 대부분 쓰시죠. 거기다가 일본 본자를 하나 보태면 원래 일본에 있는 성이 됩니다. 가네모토 이렇게 읽는데요. 그런 식으로 일본 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창씨개명은 강제는 아니었지만은 대부분 90% 이상이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을 낼 때 문제가 된다든지. 근데 가장 이제 창씨 개명을 실시한 목표는 이제 군인으로 동원할 경우에 이제 성을 보고서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정해서 일본식으로 통일해서 호명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군율이 더 잡힌다, 기강이 잡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창씨 개명을 널리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민화 교육,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한국 신민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뭐 조선교육령을 3, 4차례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주로 일본식 그 도덕교육인 수신교육, 뭐 공민교육, 그다음에 교련. 지금은 교련이 아마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저 때도 교련이 있었고 선생님들께서는 다 배우셨죠. 그 교련이 이때부터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이 군사교련 수업을 강화하고 조선어 수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절 폐지해 버리는 방향으로 이 조선교육령을 개정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으로 동원을 하기 위해서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를 앞두고서 이제 조선교육령을 개정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학교 제도를 통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은, 조선인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일본인은 소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를 따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똑같이 해서 소학교, 중학교로 합칩니다.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그 이름으로 학교를 명명하도록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조선교육령은 이제 학생들을 군인이나 노동자로 동원하기 위해서 특히 추진됐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근로봉사 이런 과목도 있어서 평상시에도 학생들을 이제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 동원을 해서 이제 노동자로서 그 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어 말살 정책, 이런 조선어는 이제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군인으로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더욱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훌륭한 병대, 군대를 내기 위해서는 국어를 생활하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군인의 모습이 그려 있죠. 국어, 여기서 국어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예, 일본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생활하고 조선어는 이제 폐기해야 된다. 이런 포스터를 여기저기에 걸어둔다든지 했던 것이고요. 그 아까 조선사 편수회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엉뚱한 조선사를 쓰거나 하니까 제대로 이제 조선의 역사나 조선의 문학이나 조선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조선학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이 조선학 운동을 탄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그 전쟁 말기에 조선어학회가 20년대에 생겨서 쭉 활동을 하면서 조선어학회가 큰 사전이라는 것을 편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8년부터 계속해서 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조선어학회를 강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화화돼서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 관계자를 투옥해서 이제 한글 연구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탄압을 해서 결국에 이 조선말 큰 사전은 해방 후에나 돼서 57년에나 되어서 그때 이제 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문화통치 시기에 창간되었던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가 40년에 다 폐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론으로 일본을 찬양하거나 전쟁을 미화하는 그런 캠페인 여론 이런 것들을 강력히 육성하고 또 단체 중에 선전단체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문인회, 문학을 하는 사람들, 조선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전쟁을
미화하도록 한다든지 언론 보국해, 뭐 조선 임전 보국단 전쟁에 임할 때 보국하자 뭐 이런 뜻인데요. 뭐 예컨대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뭐 서정주 시인 있지 않습니까? 서정주 시인도 안타깝게도 뭐 이 무렵에 뭐 가미카제 특공대, 왜 가미카제라고 해서 한 사람 겨우 탈 만한 이 비행기에 이제 그 비행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타서 거의 뭐 자살 특공대인 거죠. 적진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스스로를 이제 폭발시켜 가지고 적진에 혼란을 주도록 하는, 이게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인데요. 그런 것이 되자 조선인들에게 우리 모두 가미카제 특공대원으로 나가자 뭐 이런 시를 쓰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활동하는 곳이 이런 단체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물자와 인력의 수탈, 농산물 공출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총독부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선 증미계획을 40년에 다시 34년에 중단됐던 산미증식계획에서 이제 필요하니까 다시 쌀을 군수용으로, 군량미가 필요할 테죠. 군량미가. 조선 증미계획을 펼치고 뭐 조선 증미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미국을 쌀을 배급하는 것을 이제 국가가 독점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배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식량 관리 정책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을 또 이렇게 배급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공출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요. 43년에 공출 사전 할당제, 뭐 44년에 농업 생산 책임제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쌀과 같은 식량 외에도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축산물, 뭐 소나 누에, 면화, 뭐 이런 의류용 농산물까지 샅샅이 뭐 도움이 될 만한 거면, 이런 면 같은 거 이제 그 공출해 가지고 군인의 군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출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쌀 공출 선전 포스터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조선 총독부 농상국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 대화 협력의 힘이, 대화라는 거는 일본어로 야마토라고 있는데요. 일본의 옛 고대 국가를 가리킵니다. 그 일본 그 고대 국가의 정신을 살려서 협력해서 전쟁에 이겨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쓰여 있고, 그래서 각종 쌀을 이렇게 공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홍보하는 이런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 부문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산업 통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몇 가지 그 항목을, 군수 산업을 통제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전쟁과 관련된 분야들을 이제 통제를 해서 이제 국가가 그 공업화를 관리하는, 그래서 뭐 석유 분야라든지 뭐 폭약, 공작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뭐 피역 등의 이 중요 산업을 다 통제하는 그 시기로 37년부터 그러한 체제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2년에는 뭐 기업 정비령을 실시해서 군수 산업을 할 경우에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든지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금속류도 쌀처럼 이렇게 공출을 해갑니다. 아마 그 저기 어머니 아버님께서 생존에 계셨다면 아마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이렇게 금속류들을 막 공출해 가서 뭐 숟가락, 젓가락까지, 밥그릇까지 다 바쳤다, 뭐 이런 말씀들을 증언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강제 동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38년 44년까지만 해도 이제 지원병령을 실시합니다. 육군 특별지원병령, 해군 특별지원병령 해서 지원병으로 지원하는 자를 이제 군인으로 데려가는데, 뭐 지원병이 이제 부족하고 또 전쟁터가 점점 넓어지게 되니까 44년에는 이제 전 조선인 대상 징병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조선인을 지금처럼 군대를 꼭 가야 되듯이 이 44년 거의 해방 직전이죠. 이때 이제 징병제를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군속을 모집하는 요강 이런 것을 통해서 군사 관련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군속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을 동원해서 이제 아까 그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필리핀, 타이 이런 일본 점령지에 파견을 해서 뭐 철도 건설 같은 뭐 비행장 건설 같은 노동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원병이라고 쓰여 있는 사진이 이제 이것을 독려한다라고 해서 조선일보에 실린 것인데 관련 영화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원병에 막 지원하게끔 하면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 공장으로 동원된 노동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강제동원 문제가 여태껏 해결이 되지 못해서 특히 이제 미쓰비시 기업이라든지 강제동원되었던 분들이 대법원에서는 이제 보상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일본 그 미쓰비시는 전혀 유동도 하고 있지 않은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일제 말기에 이렇게 이제 강제동원이 돼서 일본 본토나 만주나 그다음에 남태평양 각종 지역에 이제 공장, 광산, 항만, 철도, 뭐 도로, 비행장 등의 이제 조선인들이 동원되어서 아주 그 열악한 그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뭐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아주 근로 환경도 나쁜 곳에서 뭐 이런 탄광 같은 곳에서 이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법령으로 뭐 국민징용령 이런 것을 39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거나 여러 학생들까지도 근로 동원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화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여성의 노동과 성까지도 전쟁에 동원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해방 이후 사진인데요. 해방 이후에 일본 후쿠오카라는 지역의 항구에서 이제 귀국하고자 기다리는 전북의 여자 근로 정신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 수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 정신대를 모집해서 이제 데려가서 일을 하게 했던 건데 이 여성들을 이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데려가서 이런 그 농장이나 특히 광산, 공사장 같은 곳에서 많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그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의 수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조선인 여성들을 일본군의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동원을 해서 일본군이 주도를 해서 이제 당연히 일본 정부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같이 이제 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이 전 과정을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뭐 업자들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브로커처럼. 그래서 뭐 약간 뭐 사기를 치는 거죠. 뭐 마치 어느 공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해서 또는 때로는 협박이나 인신매매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안부를 모집을 해서 이 점이 찍혀 있는 지도와 같이 이제 중국, 만주, 뭐 한반도, 일본에도 위안소가 있었고요. 이 동남아시아와 남양군도 일대에 이 위안소가 설치되어서 여성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도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고요. 꼭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작은 따옴표를 쳐서 단어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당시의 용어여서 위안부여서 이제 쓰는 것인데 위안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좋은 것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표현일 뿐이다라고 해서 위안부라고 쓰고, 외국에서는 성노예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이 본인들이 성노예라고 불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서 국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따옴표로 써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제도 찾아봤는데 지금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로 등록되었던 분들이 7명밖에 안 계시다고 하고요. 평균 연령이 96세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가 이제 뭐 나눔의 집이라는 집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기도 하고,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벌써 1000여 회 넘게 계속해서 매주 열고 있고요. 또 소녀상도 전국 곳곳에 설치를 해서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도록 하고 있고, 뭐 영화들도 많이 제작이 됐는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란 것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인데요. 아까 I Can Speak라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영화가 이 나문희 배우가 연기한, 이 선생님이 연기한 그 실화 인물이 그 이용수라는 할머니신데요. 이용수 할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직접 그 미국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 미국 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일본군이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적 노예로 만든 사실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렇게 위안부를 동원한 사실을 공식 인정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대표인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이 일본군 위안부에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현재 일본은 아직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를 정부나 군이 모집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업체들이 브로커들이 뭐 이렇게 모집해서 위안소에 이렇게 데려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진실한 이런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직접 개입 사실 시인과 사과, 사죄, 그리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또는 피해자 후손분들에 대한 어떤 배상 문제, 그리고 역사적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 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요원한 사실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제 당사자가 생존해 계실 때와 또 당사자가 생존해 계시지 않을 때의 어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또 다른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여하튼 일본의 그 공식적인 사과를 우리는 계속 받아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10분 정도 좀 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